좀 약간 좀 진도가 좀 다른데 조금 그 우리 오전반 분들은 요 앞부분 좀 바극적이죠. 맞는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386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이 나오는데 전세권의 의의가 뭐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고요. 다만 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있고요. 주의하실 것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 등기죠.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뭐가 돼요? 전세권.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뭐죠? 임차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우측에 전세,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점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이 채권적 전세란 건 뭘 말하냐면은 전세 설정 계약을 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는 뭐죠? 임차권을 채권적 전세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뭐예요? 임차권이고 읽어볼 필요도 없고 가입표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388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에 성립해가지고 다시 나와 있죠.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3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그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꼭 현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뭐 할 수 있죠?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세금의 성질해 가지고 나와 있고 디귿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이 있으면 전세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하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또 올리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간다. 그죠?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뭐죠? 제한이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최장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뭐냐면 최단기간인데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데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교재 좌측 상단에 보시면 312조가 나와요. 312조 2항을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 규정들은 자꾸 이제 전세권을 원칙적으로 1년이 보장된다라고 오해하시게 되는데 이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요거는 뭐죠? 예외다. 예외. 예외적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면 그때는 최소한 몇 년은 보장이 되죠? 1년이 보장된다. 이게 왜 예외냐? 일단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토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건물일 수도 있는데
요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건물에 하나고요. 또 건물의 경우에도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니까 합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거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요 내용이 헷갈리면 몰라도 돼요. 위에 거는. 예외는. 뭐가 중요한 거죠? 원칙.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고지에 거짓말이 나와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거짓말인데 우측의 상단의 위에서부터 두 번째 보시면 단 건물의 전세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312조 2항의 취지상 1년간 존속이 보장되는 것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지우셔야 돼. 이거 뭐죠? 건물도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걸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재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3번 부분은 뭐죠? 지우시고 읽지도 마시고 절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 풀 때 뭐죠? 틀리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든 토지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갱신해가지고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갱신 가능하고요. 2번 법정 갱신도 가능한데 법정 갱신은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만료 전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요거 우리가 전세권의 뭐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나가라고 미리 얘기해야 돼요? 만료 전 1월까지는 나가겠다고 해야 되고요. 또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만료가 되면 끝내고 싶으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만료 전 1월까지는 뭐죠? 나가겠다고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법정이라는 말이 뭐죠? 법률 규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갱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잠깐 봐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2번 법정갱신해가지고 니은번 보시면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위에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약정이 없는 것이면 교재 말에 따라 위에서 뭐라고요? 1년이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갑자기 밑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위에서 두 번째 동그랗게 3번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죠? 지워버리시고 건물이든 토지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성질에서 1번 타물권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주의하실 것은 3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 2번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세권에 효력해서 1번 전세권자의 권리 또 나오죠.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번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결국은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병의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어떻게 해요? 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전세권을 임의적으로 뭐하지 못합니까?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요. 다시 말하면 병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뭐죠? 소멸시키지 못하고 전세권자가 경매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뭐죠?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끝.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자, 이제 법정 지상권 나오면 이제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인데요. 지상권이 뭐였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박스에 나오는 법정 요구가 1번 보시면 대지하 305조 1항입니다. 대지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럼 뭐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대지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이런 말이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땅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말은 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해야 되고요. 누가 취득할 수는 없어요? 전세권자가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는 맞지만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고요. 내용은 일반적 지상과 똑같습니다. 하단에 전세권의 처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단순하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특약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상권에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율은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었죠? 배제할 수 없었죠.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전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죠. 근데 을이 한 번 더 병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전세에 따르고 병을 뭐죠? 전전세권자라고 하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전전세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요? 가능하니까.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따라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존속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전세금도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됩니다. 그죠? 또 을의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전세권을 함부로 뭐하지 못해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솔직히 여기는 복대리하고 비슷하죠. 복대리 비슷하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교재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정관한테 보시면 D 전세권자의 책임 가중 이런 말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전세 하지 아니했으면 면할 수 있는 요 말이 좀 키포인트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병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지진 난 거는 불가항력이니까 그래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일까요? 그런 취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진 나서 건물이 된 거는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을이 살든 병이 살든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란 말은 뭐냐면 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라면 끓여 먹다가 깝죽대는 바람에 집이 불탔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항력이죠.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가서 고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을이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침대 밑에다가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게 공평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규정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규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의 과실을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 규정이 없으면 을의 입장에서 뭐죠? 불가항력이니까 을은 갑에게 책임을 안 져도 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전부 다 돌려주고 병한테 별도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그 책임액만큼 갑은
전세금에서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공제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을이 피해보나요? 안 봐요. 왜? 을도 어차피 병으로부터 뭘 받아두고 있어요? 전세금을 받아두고 있으니까 공제당하면 자기도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공평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거니까 불가항력이란 말을 느닷없이 갑자기 천재지변, 지진, 화산폭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때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죠?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을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매되는 집은 날아가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뭐죠? 갑의 집인 거죠. 따라서 요건이 복잡한데 얘가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자가 스스로 또 뭐 할 수도 있죠? 임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또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나오죠. 일단 물권은 뭐죠? 직접 지배권.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물권자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전세권자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얻어야 된다.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뭘 청구하지 못하죠? 필요비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전세권도 뭐예요? 물권이기 때문에.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신 6번에서 전세무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용익물권이기도 하고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처럼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 통효성 해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이 인정되고 불가분성도 인정되고 이건 좀 이따가 담보물권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이 나오는데 과거에 가끔 여기서 시험이 나와서 우리 교재가 8례까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이유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다만 예외해가지고 A, B, C에서 세 가지는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A, B가 같죠. 뭐 합의 해지도 뭐죠? 소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조건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됐거나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전세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 사유 나와 있고 2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저번주에 있죠.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다 그랬죠.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하고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합니다. 4번 목적물에 멸실해가지고 314조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315조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전세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죠. 우리가 항상 그러죠. 점유권에서 들으잖아요.
점유할 때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어떻게 해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나눴잖아요. 그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집니다. 다만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진다는 말은 멸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 손해배상금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불탔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거나 옆집에 불난 것이 뭐죠? 옮겨 붙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집주인이 큰일 난 거죠. 왜요? 전세권이 소멸되고 그 범위에서 전세금을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실수로 집에다 불 냈어요. 그러면 누가 큰일 난 거죠? 전세권자가 큰일 난 거죠. 그때는 그 손해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남은 건 뭐죠? 돌려주지만 모자란 건 뭐죠? 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1번 동시이행해서 나와 있는데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의 기억 경매 청구권에서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땡이 10원이죠. C. 읽어볼까요?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다른 말로 뭐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서류의 이용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무슨 말이죠?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인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엽기적으로 그럽니다. 제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원 가가지고 경매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뭐라 그래요? 먼저 집부터 비워놓고 오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세권의 뭐죠?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먼저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지만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먼저 치명적인 약점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안 오실까봐 아무도 안 오실까봐 걱정을 하면서 제가 어제는 이제 부산 수업이 있는데 그 뭐죠 이렇게 야간 수업 하잖아요, 그죠? 오야간 야간인데 야간 수업할 때 안 오실까봐 겁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또 많이 나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죠? 다 나오셔서 행복합니다. 그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멘붕 빠지셨나요? 일단 제가 전에 저번 주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모의고사는 뭐죠? 반드시 봐야 된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학원 강의 다녀보면 아, 이 학원은 많이 붙겠구나. 아, 이 학원은 조금 붙겠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죠? 왜 어떻게 한다고요? 모의고사를 많이 참여하는 학원은 뭐죠? 많이 합격하시고요. 모의고사를 잘 안 보는 학원은 뭐죠? 잘 못 붙습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아마 점수 때문이겠죠. 스트레스죠, 그죠? 세상에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배불뚝 인간이 모의고사 보라 그래서 봤더니 와 세상에 15점이야. 본인은 15점이 누가 보면 40점 간신히 넘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15점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이걸 왜 시작을 했나 싶고 그죠? 환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의고사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모의고사 보고 났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피곤해. 집에 갔더니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몸이 막 까불하죠.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정신 집중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를 뭐 예를 들어서 4시간 몇 시간 보죠? 계산하기 싫으네. 아무튼 뭐 4시간 본다 그러면 4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모의고사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요? 그만큼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몸이 막 까부러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뭐죠? 힘이 빠질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뭐죠? 집중을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별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고요. 점수인데 저런 거 좀 붙여놓지 말아야 돼. 1등 하신 분이 77.5점이죠. 아, 저런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점수를 보면 20점 맞은 나는 환장한단 말이죠, 그죠? 점수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죠? 지금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요, 아무리 어렵게 내도 어렵다 그러시고요.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다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시점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쉬운 거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어려워. 쉬워도 20점, 어려워도 20점, 점수도 뭐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의미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77.5점 맞았는데 나는 몇 점, 이런 거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비교 행위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본인은 막 30점 맞아서 미치겠는데 옆에서 아씨 나 이번에도 60점밖에 못 받았으면 힘법 아 미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본인은 60점 맞아서 미치겠다는데 옆에 있는 25점 뭐예요? 막 죽고 싶은 것도 그죠? 뭐 말도 못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지고 최대한 뭐죠? 많이 합격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합격하셔서 개업을 하시든지 부동산 사무직 근무하든지 인맥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최대한 많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점수 가지고 막 나는 몇 점 맞았고 걔또 몇 점 맞았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점수에도 일단 뭐죠? 신경 쓰지 말자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의욕이 떨어졌지만 다음 달에 또 봤어요. 그죠? 다음 달에 또 보면 몇 점이에요? 15점 또 나오죠. 민법 점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점수가 꾸준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공부하시면은 처음에는 맨날 그냥 15점, 20, 솔직히 15점 빵점인 거 알죠? 오지선다기 때문에 기본이 뭐죠? 20점이에요. 그죠? 읽지도 않고 막 찍어도 뭐예요? 20%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15점 빵점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 15점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 모양 꼴. 그래서 뭐 맨날 15점, 20점 뭐 아니면 뭐 시작을 30점으로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30점 맞은 다음 달에 보면요. 또 20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점수를 수렴해요. 그래서 맨날 요 점수를 가다가 한 몇 달 그러다가 갑자기 점수가 팍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점수가 되면 그 점수가 또 맨날 그 모양 그 꼴에다가 갑자기 점수가 팍 올라가요. 이렇게 민법은 계단식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해도 맨 그 모양 그 꼴일 때 요 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야 세상에 내가
2달 동안 응등에 종기 나도록 공부했는데 그게 그거야? 막 이런 식의 상태에 빠져서 포기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겠죠. 원래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고 그러면 갑자기 점수가 뭐죠? 수직으로 뭐합니까? 상승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40점대로 돌입할 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이래요. 공부한 것 따로 문제 푸는 것 따로 해.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시면 대충 요거 안 내가지고 막 상식적으로 막 답을 찍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답 사이로 막 교막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요 단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좀 어떤 단계에 이르시면 이제는 대충 상식적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40점. 그리고 이 점수도 바로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 때는 뭐죠? 50점 돼야 되겠죠? 다음 달도 뭐죠? 40점. 다다음 달도 뭐죠? 40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죠? 60점대로 팍 올라가요. 근데 60점대에서 70점대로 올라가 줘야 돼요. 모의고사 점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몇 점이죠? 60점이니까 60점은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60점대에서 70점. 이게 힘들지 실제로 누구도 다 몇 점대까지는 가져요? 60점대까지는 다 가져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시고 이번 모의고사 보신 거 점수 안 나왔다고 뭐죠? 피곤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나는 70점 맞았어 그러면 그냥 뭐 진실이겠지만 본인들 어떻게 해요? 구라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다 30점이지 뭐 이렇게 내 중심으로 자꾸 이걸 뭐죠? 변하지. 말하는 얘기는 아니라 계속 말하면 싸움 나니까 그죠? 속으로 어떻게 구라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한번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뭐죠? 그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해 이제 거기서 4, 5년 했는데 첫 해예요. 첫 해인데 3월 달에 모의고사 3월 달에 첫 모의고사 봤는데 1등 하신 분이 민법 점수가 97.5예요. 3월 달에 봤는데 한 문제 틀리셨더라고요. 뭐 학계론 점수도 뭐 87.5인가 뭐 그렇게 되고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왜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이 점수면 3월 달에 작년에 합격했어야지. 왜 떨어지고 올해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도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모의고사 봤나요? 작년에도 봤대. 점수가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나왔대. 근데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그분 보면 막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분이 막 97.5, 100점 막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주변 분들도 막 주눅 들고 계죠. 또 어떤 생각하세요? 야, 모의고사 100점 맞아도 시험 떨어지나 봐. 막 이런 부정적인 아우라가 막 파는 거. 그 학원 그 얘기 있잖아요. 시험 거의 못 붙었어요. 그분은 붙었더라고. 그 학원 문 닫았어. 못 붙이면,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이 못 붙으면 학원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학원에 다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아주 미묘한, 그분 전 지금도 미스테리야. 왜 시험에 떨어졌어? 그렇게, 그죠? 그죠?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아무튼, 모의고사 볼 때 시험 점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평균 몇 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60점만 내면 되는 거죠. 뭐 100점 맞고 97.5점 맞고 뭔 필요 있어. 그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 맞은 사람. 딱 맞은 사람. 그죠? 더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두 문제 차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뭐죠? 구제돼가지고, 그죠? 복수 정답 돼가지고 딱 때리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행복한 거죠. 그런 분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두 문제 떨어졌다고 하고 등록했단 말이죠. 학원 다닌다고. 근데 뭐죠? 안 와. 그래서 왜 안 와요? 물어봤더니, 그분 이번에 두 문제 구제돼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환불해줬다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죠? 뭐만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은 넘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명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 다 모의고사 보시고 계죠? 제가 일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 나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컨닝하지 말라고 막 다니까요? 그죠? 아무튼, 꼭 모의고사 보셔야 되겠죠? 힘들어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표정이 안 좋아. 막, 이게 뭐죠?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런 표정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 경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뭐가 이루어지면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무조건. 그죠? 무조건. 예외 없다.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배당 순위가 어떠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의권.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이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용의 물권이 아니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한 모든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하고 비교해서요. 걔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걔보다 빠르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냐면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하고 약속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교재들 보면 배당 순위 해가지고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소액 임차보증금, 근로자의 3개월 차 임금, 3순위 당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대 외우지 맙시다. 외우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외움으로써 문제를 뭐예요? 틀려요. 그게 정확한 표도 아니고요. 그 외우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자꾸 외워버리고 나면은 배당 순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안 하시고 무작정 지나쳐 버리시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절대로 그 순서는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배당 순위라는 말은 결국은 돈 받는 순위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뭐죠?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였어요? 우선 변제권이었죠. 그럼 결국은 배당 순위와 우선 변제권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요. 자, 유치권자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 말은 유치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전세권자는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말은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그 순위가 결정되느냐? 간단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뭐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뭐죠? 결정되게 됩니다. 끝이고요. 자,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연습하는 사례도 적어 놓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사례도. 4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쉬운데 잘 틀려요. 자, 경매가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더라. 그럼 첫째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란 말이 출제 났잖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입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뭐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해야 하나요? 소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뭐죠? 갑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갑보다 늦어요. 따라서 병전세권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셋 다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참 묘한 게 뭐냐면 다 알아들으셔.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틀려. 80% 90% 틀려요. 다시 말하면 키포인트가 뭡니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그죠?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을 앞으로 저당권이,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합니까? 안 한다.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죠. 따라서 갑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배당 1순위가 누군가요? 예, 을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입니다. 갑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누구한테 받느냐? 잘 살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경락인한테 전세금을 뭐 하면 돼요? 반환받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합격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합격하면 안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중에서도 살인면허 있잖아요. 제 차가 그래요. 이 아줌마는 운전면허 딴지 10년 넘었는데 무조건 운전하면 뭐죠? 차선도 못 지키고 막 중앙선 막 넘어가고 막 그래.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죠? 반드시 이해해야 돼. 그죠? 왜 그런 거죠? 만약에 요 부동산이 5억짜리고 전세권이 3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경납받고 싶으면 5억 다 써야 돼요. 그죠? 왜요? 다 소멸된다는 말은 깨끗한 걸 경락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얼마 써야 돼요? 2억만 써야 돼요. 얘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전세권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저한테 어떻게 해요? 3억 받을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2억만 써야죠. 만약에 5억 썼다가는 뭐죠? 집에서 뭐죠? 쫓겨나게 된다. 그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심이죠. 1번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을 지상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자, 다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아야죠. 1순위가 누구예요?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다. 지상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지상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잖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마법이 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자, 이 전했던 사례입니다. 갑이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려고 알아봤더니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이죠. 이 아파트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안심하고 갑이 두 번째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계약의 내용은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5억 할까요? 5억이었다. 흐뭇하게 이제 이사 왔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계약서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아, 나중에 해야지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100억을 빌렸다.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뭘 했냐면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고 나서 병이 100억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다. 자, 소멸 여부 판단해야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 이게 무조건이란 말이 왜 안 들어오지? 그죠? 무조건이란 말이 중요해. 그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갑 주택 임차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한다. 왜요?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죠? 따라서 갑주택 임차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군가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병. 3순위가 뭐죠? 갑이다. 자, 확정일자를 한 임차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뭘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죠. 배당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정일자라면 주택 임차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그 배당 순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뭐죠?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죠? 갑 큰일 났죠? 받을 돈 없잖아요. 병이 뭐 100억도 못 받겠죠. 그죠? 자, 이럴 때 갑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예, 그죠? 을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을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병. 그죠? 병. 그죠? 따라서 얘보다 먼저 주민등록, 대항력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얘한테 돈을 갚으면 누구한테 5억 원 전액을 반환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5억 원 전액을 뭐죠? 반환받으면 돼요. 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꼭 꼼꼼히 한번 이해하시 바라고. 예. 뭐 경매 연락 받았을 때요. 근데 보통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죠? 바로 이 1순위는 누구죠? 은행이죠,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아파트를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뭐합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1순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100%다 무조건 뭐예요? 소멸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이 1순위 저당권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고 반드시 보증금보다 뭐예요?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제 경매가 오고 통지서하고 온다 그러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물어보면 돼. 은행 가서 직원한테 어디 집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예, 가르쳐준다. 이제 막 커피까지 뽑아. 일로 오세요. 그죠? 왜냐하면 세입자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고요.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왜요? 은행은 어차피 뭐 받는 게 최고예요? 돈 받는 게 최고니까. 그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금액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버릴 필요가 있다. 그죠? 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디귿번이 나오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에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가능하지만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이제 수거권과 원상회복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상회복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이 중이니까 특약으로서 뭐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익비가 나오죠. 전세권자는 뭐는 청구하지 못합니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뭐만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임의규정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 다 했죠, 그죠? 넘겨보시면 비교는 뭐 큰 의미 없고 자 넘기지 마시고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1층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요거 2층으로 증축합시다라고 하길래 갑이 네가 돈이 있으면 네가 증축하라고 갑이 뭐죠? 을에게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2층으로 뭘 하게 되는 거죠? 증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가 졌으니까 2층은 지 거다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불러가지고 각서 한 장 써라 해서 을이 갑에게 2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축이 됐고 이제 잘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증축된 부분이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뭐죠? 요거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죠?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합이 되고요. 만약에 2층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내 건데 사라는 매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1층을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명백히 목적물의 가치를 뭐 한 거예요? 증가시킨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았다면 증축할 때 갑으로부터 전세권자로부터 뭘 받았어요? 승낙을 받았죠. 동의 또는 매수해서 증축시킨 것이니까 이때는 뭐로 갑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 거죠? 을 거란 얘기고,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각서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각서 때문에 을은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이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다면 각서는 뭐죠? 무효입니다. 그죠?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따라서 을은갑에게 각서에도 불구하고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걸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민법은 계약 잘한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뭐가 유리합니까? 법을 잘 아는 게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쿨하게 써주면 돼요. 그 대신 뭐 하면 돼요? 독립성이 있게 밖으로 출구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각서 쓰게 중요한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요? 지켜 서야 돼. 뭐예요? 출구를 어떻게 해요? 안으로 뽑도록.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빼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뽑으면 건물이 망가진다고. 그죠? 건물 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 빼라 그러는 거는 오히려 뭐죠? 지같이 무덤을 파는 행동이니까 함부로 빼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을이 허락도 없이 증축을 하려고 해요. 무단으로. 그럴 때는 부합시켜야 돼요? 부합 안 시키는 게 나아요? 그때는 부합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는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아예 밑으로 못 와요. 차라리 뭐예요? 부합되게 져가지고 뭐로 가면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면 되고,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내는 부분이고 좀 까다롭게 낼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403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있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X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단 존속기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장하지 않으니까 1번은 뭐죠? X다 이렇게 기억하셨죠. 2번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X 전세권자는 아예 필요비 상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3번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러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전세권은 뭐죠? 소멸 안 될 수도 있고 늦으면 뭐죠? 소멸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된다. X죠. 4번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맞죠? 이제 답은 4번이고. 5번 전세 목조물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했어요. 과실로 멸실했으면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죠. 그죠? 뭐 거기에서 전세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 이제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